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안녕하세요. 어제는 별로 옆으로 안 세고 이야기를 했더니 입이 간질간질해서 오늘은 아무래도 정도 이상으로 살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어제 김정은 이야기를 조금 했었죠.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권력이 굉장히 이제 강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를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의 이 권력 강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보니까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라고 있어요. 이분이 탈북자인데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우리나라 남한의 서울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엘리트들이 골라가는 곳이에요. 예, 거기 출신이니까 상당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서 지금 동아일보 기자를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기자예요. 예,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한 내에서 일정한 입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어떤 왜곡들이 일정 수준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지고대로 듣는 건 순진한 거고 사실은 어떤 맥락 속에서 저러한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때가 많죠. 특히 이 사회적인 발언일 경우에는요. 그 사회적인 발언 뒤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들까지 그런 맥락을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순수의 뒤편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심리의 움직임 같은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말씨라든가 이런 거를 트집을 계속 잡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트집 잡기인데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 많이 보여요. 관심 있구나. 본인은 잘 의식을 못하더라도 이런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의도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사회적인 발언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다가 낭패 보는 수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누구 편일까 하는 거를 거의 습관적으로 요즘은 보게 되죠. 자, 이런 거를 가리켜서 제가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의 말이 그냥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 그래서 탈북을 해갖고 중국에 살지도 않고 영국에 살지도 않고 심지어 미국에 가지도 않고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은 말을 대부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안 하고 살지만 때로 적극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그의 발언이 얼마나 객관적일까,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싶거든요. 이건 탈북자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면 정치적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아몰랑 여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 없이 내가 곧 정치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입장이 있어요. 유승민을 내쫓고 난 다음에 김무성이 제1성이 무건, 할 말 없다 였거든요. 침묵을 지키겠다. 할 말은 많지만 침묵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무건이라는 말도 되게 웃겨요. 이 무건이라는 말 자체가 침묵목자의 말씀 언자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침묵도 또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저는 이 여왕폐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의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나를 눈치 못 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무근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정말 속 보여요. 자, 근데 이 주성아 기자는 제가 볼 때 비교적 자기 자신의 그러한 어떤 정체성이 부여하게 마련인 어떤 이 일정한 왜곡, 이런 걸 비교적 극복을 잘하고 있는, 그리고 나름 나름 객관적인, 이때의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이겠죠. 북측에 대해서 과도한 이 저항, 과도한 비난, 이래서 이제 남한 내의 수구 보수 세력에게 잘 보이려는 의지나 욕망 같은 것을 잘 극복하고, 자,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버리고 나왔을 때는, 탈출을 했을 때는 저 체제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비판 의식을 우리 남한 내부의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수한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꼭 지식인한테 등급 매기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훌륭하죠. 예,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북쪽에서 탈출한 비교적 고위 간부급인 분을 만나고 이제 쓴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숙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께는 TV에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김정일 시대보다 벌써 7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 처형을 했다. 그야말로 깍소리가 나오던데요. 물론 김정일 시대에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고난의 행군 바람에. 근데 그건 처형한 건 아니죠. 예, 처형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해서 뭐 총살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형을 한 사람의 수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벌써 7배가 되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약간 이렇게 질서 없이 공포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뭐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북한 내부에서 뭐 어떻게 하든, 그리고 남한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아몰랑 여사가 국내 정치에서 어떤 변덕을 부리든 외교 정책에 있어서만은 이 역사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 일관성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나? 신조어를 제가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드는데요. 이제 과거의 정권이 그 외교 관계에서 이루었던 성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를 다음 정권이 되도록 물려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그 외교 관계가 견고해지지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화당 정권 때 우리의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또 미국의 민주당 정권 때 우리의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하면, 비교적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움직이겠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자 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을 해서 좀 더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조로 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지금의 이명박근혜 정권 같은 이런 정권들은 제가 볼 땐 그냥 떠내려가고 있어요. 아무 정책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5%가 통상이고요. 자원 외교. 95%가 북한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원 외교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들도 그 이면에는 보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일 때도 있고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주변 정리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을 제외하고 나면 남한의 외교적 위상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하잘것없거든요. 아무리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역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아주 정확하게 자기 파워를 가지고 위상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나라의 위상이라고 하는 건 추락하게 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불안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7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게 이제는 학자들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학자들은 이미 진작부터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일반 민중들은 잘 모르죠. 7.4 공동성명 시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의 관점대로 한다면, 우리의 시선대로 한다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미운 북한이에요.
이산가족이 비록 많았다고는 하나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일이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다시는 전쟁이 없겠구나라는 기대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도 저는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 가운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 자, 근데요. 80년대 초반 정도 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살기 시작을 해요. 전두환이 제가 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전두환이 80년대 초반에 아웅산해를 갔다가 이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그때 내각으로 다 데리고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광주에서 그렇게 이 수많은 우리 민중을 학살을 하고 권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엘리트 그룹들 가운데서 좌우막론하고 상당히 빼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전두환에게 협조해서 강요로도 들어가고 했다는 거. 이건 잘 읽어야 되는데, 이미 아직까지도 그때는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탈식민하여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생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부분 합의된 의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주적이 못 되고 인권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독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러고 이제 트랙들이 여러 개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때 당시 마침 재수 좋게도 삼저 시대 원유 가격도 낮았고, 70년대 중반에 엄청난 원유 파동을 거치고 난 다음 원유 가격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환율도 되게 좋았어요. 자, 이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원자재 구매 같은 것이 좀 원활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재료를 들여와서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또 만들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반도체 같은 거. 자, 이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이 빼어난 인재들을 대불고 자원외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버마에 왜 갔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틀림없이 뭔가 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 버마는 우리하고는 수교를 안 하고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는 공산국가였는데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버마를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난감한 일이에요. 남한의 위상이 외교적으로 높아지고 동시에 이 남한의 경제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역전된 결과를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뜻도 되죠. 북한은 이제 고난의 행군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북한이 기본적으로 식량 부족 국가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식량 부족해요. 그거 산간지대고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쌀농사는 평양 언저리, 이 평안도, 평야 약간 해주 근처 이런 정도지 굉장히 식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요.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해야 될 판국인데, 그래서 남쪽에서 식량이 올라가고 북쪽에서 자원이 내려오고 하는 식으로 일제시대 때는 살았는데, 이게 끊어지고, 거기다가, 석유 못 들여오고, 북한은 사실은 기본적인 연료는 석탄으로 많이 했고, 석유를 사용한 부분들은 주로 비료 산업이었대요. 이제 그랬는데, 석유 갖고 비료 만들잖아요. 화학 비료. 근데 비료 못 만들죠. 수입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쫄쫄 굶다가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홍수라든가 기근 같은 것이 밀어닥쳐가지고 수시로 식량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 게 북한이 긴 역사 속에서 90년대 한 번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역전한 거는 남한의 경제 발전을 했던 탓도 있고요. 북한이 제3차 7개년 계획이었어요. 1차, 2차 5개년 계획을 50년대에 이미 했고, 박정희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던 때가 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길게 보면 그한 10년 늦었던 거죠. 자, 1차, 2차 5개년 계획을 북한이 성공하고 나서 3차 7개년 계획을 성공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70년대에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대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은 이 두만강에서부터 두만강 저 끝의 거기가 어디더라 하여튼 도문에서부터
이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단둥이거든요. 단둥까지 두만강에서 압록강을 쫙 따라 내려오면서 북한 쪽을 바라보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석탄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석탄이 그냥 이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땅 밖에 있어요.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 푹 집어넣으면 정말 질이 좋은 무연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랬는데 비가 너무 내려갖고 이놈의 게 싹 씻겨가 버립니다.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연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 이제 이런 판국이라, 원유를 들여오거나,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제 70년대에 북한은 온갖 이 나쁜 일들이 겹치면서 경제가 점점 내려가는데, 전두환이 박정희가 죽어서, 박정희가 죽었구나. 속으로 그랬겠죠. 잘 됐다 했을지도 모르나, 전두환이 탁 들어서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한을 딱 장악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막 높이거든요. 아웅산 테러가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전두환을 죽여야겠다. 이 체제 경쟁의 가장 나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죽이겠다는 거. 12.12가 아니구나. 1.2.1 사태. 김신조라고 하는 무장공비가 68년도에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월남전 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테러였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해석인데요. 어쨌거나 아웅산은 이렇게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북한이 비동맹 외교라고 해가지고 제1세계와 제2세계가 아닌 그야말로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가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또는 이런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 성과를 차츰차츰 잠식해 들어간다는 데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그런 테러 사건이 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테러가 북한을 또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많이 고립을 시키게 되었죠. 자,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역사적 일관성, 이런 말이 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괜히 하나 만들었어요, 졸지에. 자, 근데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경색으로 몰고 가지 않았어요. 이명박이 맹구로 오이사 조치 이런 걸 내려갖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단절하겠어. 그야말로 관계 끊겠어. 이따위 멍청 비리 말도 안 되는 어리버리한 짓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멍충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두환은 아웅산 테러를 겪고 정말 이 나라의 정말 최고의 인재들을 싹쓸이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지만 살아 돌아가고 엄청 욕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안 하고 이제 이때 관계 단절은 우리는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 관계는 아니지만 뒤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그 관계 단절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하려고 애를 썼죠. 물론 해석을 하자면 전두환은 88 올림픽 유치를 하고 싶어 했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나빠져서 안보 불안이 야기되면 올림픽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나름 이 육사 출신답게 나름의 자존심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악당인데 왜 조폭두목도 자존심 있는 조폭들은 어쨌든 거래가 되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정말 양아치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악수 딱 하고 돌아서 뒤에서 탁 칼질하고 하면 그놈을 어떻게 믿겠어요. 최소한 자존심 있는 조폭은 일단 우리가 휴전하자 하면 휴전하잖아요. 조폭의 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는 있는 전두환은 그런 정도는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박정희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 아래 북한하고 어떻게든 평화기조를 유지하려고 7.4 공동성명 내고 물론 이 7.4 공동성명을 토대로 해서 유신을 단행을 하고 남한을 더 공포 분위기로 쪼아붙이긴 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를 박정희는 알고 국민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건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죠.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를 전두환은 알아요. 그러니까 12.12 사태 때 휴전선에 있는 부대를 빼내죠. 군바리들은 알고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참 공포정치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어쨌거나 간에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이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의 기조를 전두환도 유지를 했고, 노태우 때는 그야말로 한 단계 진보, 전진을 이루었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외로 김영삼 때 남북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안 좋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가 차요. 김영삼은 이 민주화 시대 이후에 민주투사잖아요. 민주투사라고 하는 인간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남한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섬나라의 안위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는 게 너무 웃기고,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때 소위 세계화니 뭐니 하는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세계화의 다른 말은 미국화예요. 이 김영삼 시절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육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고위 관료직들을 미국 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국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다가, 우리의 조국은 군발이 나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는 미국이 조국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이때 이제 북의 북핵 사태가 이때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건 과거 역사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김영삼 때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박정희 때의 기조를 계속 이어서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명박근혜 들어오면서는 너를 띄어요, 너를. 이분들은 외교라고 하는 게 파트너가 있는 게임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저런 식의 발표가 나오는가 하는 거를 정치적인 언어의 정치사회적 맥락이라는 걸 봐야 되겠죠. 딱 하나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보수 국민들의 숫자가 투표해보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돼. 이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지랄 발광을 해도 국민들은 오케이야. 더 중요한 건 이명박 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한겨레니 경향이니 하는 종이신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미디어스라든가 또 레디앙이라든가 등등이 있지만, 정말 소수만 봐요. 다수는 막연한 포탈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헤드라인, 주로 조중동, 이런 것들을 봐요. 거기다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심지어 하루 종일 TV조선 틀어놓고 봐요. 언론 환경이 정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가끔 하지요. 이미 새가 불리한 상태에서 시소를 타는데, 기울어져 있으면 저 위에 쪽에 이제 돌멩이가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으면 항상 난 돌에 치이게 돼 있잖아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제 이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야당이 유리할 수가 없다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진짜 대못 박으려고 했던 인간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이에요. 미디어법이 그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미디어법으로 인해서 조중동 종편이 허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보 언론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게 만들어낸 요인이에요. 물론 이 종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점점 더 옐로 페이퍼 선정적으로 되어 가는 거죠. 뭔가 선정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든 언론이 선정적으로 되어 가는 사이에 비판적 언론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비판적인 언론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치를 더럽게 하고 싶은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명박이, 저는 4대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지만 미디어법 통과시키고 조중동 종편 허가해주고 이 언론이 난립하게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먹고 사니즘에 급급하게 만들어서 아주 치사찬란한 뉴스만 내보내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국민TV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싶어요. 우와. 이쯤에서 노래 듣고 가죠. 자, 국민TV는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뉴스타파라든가 하는, 그리고 이 팟캐스트 방송들이 제가 팟빵에 진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이런 이 게릴라 방송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 민주주의 자유의 바리케이트입니다. 예, 밥만 많이 먹이면 혁명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적당히 배고파도 혁명이 안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적당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서도 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민중봉기가 왜 안 일어나는 거냐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어요.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너 나갈래? 너 길에 나가서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뛸 생각 있는 거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80년대에는 나갈 생각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왜 지금은 민중봉기가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80년대에도 봉기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는 뛰어나갈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못 나갈까 참 수수께끼입니다. 어쩌면 아마 국민TV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것이 궁금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걸 찾고 싶어서 이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문득 들어요. 자, 어쨌거나 김정은 얘기하다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이 외교적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중이죠. 그럼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 북한의 외교적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남한 정부는 북한의 언어에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이 사회적,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맥락을 항상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치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오늘이 저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는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엇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걸 잘 아는 게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북한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중에서 북한의 외교는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일관되게 체제의 존립입니다. 체제의 존립. 살아남아야겠다. 이때 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밥 먹고 산다는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신정국가, 신정국가죠. 유격대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족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정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독특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이 사회에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하나의 교회, 이것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도 만들고, 핵이 있으면 어쨌든 국방비가 좀 덜 들기는 하죠. 좀 덜 듭니다. 핵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북핵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74년도에 북핵 위기가 막 밀어닥치긴 했지만 실제로 남한도 북한도 핵 개발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 다 아는 일이죠. 김진명의 슈퍼 베스트셀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시작이 그랬어요. 이휘소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소설 이휘소라고 하는 것이 김진명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쓰기 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이휘소라고 하는 과학자를 박정희가 미국에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핵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고를 가장해서 암살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제가 솔직히 그 소설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이상한 극우적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를 보니까 내용이 대충 뭐 남북한이 통일이 된 다음에 북의 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찌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줄거리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아니,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평화를 위해서 해야 돼요. 사실 전쟁도 엄격하게 말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인 전쟁은 별로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싶어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돈을 벌고 싶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사고 싶거나,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놈의 소설은 이 줄거리에 대한 이 설명만 들어도 그야말로 호전적이고 굉장히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그 극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극우적. 쇼비니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자라도 약하다는 이유로 고통을 주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본이라고 하는 적을 외부에 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되게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주장이 약자가 할 때는 귀여운 거예요. 내가 최고야 라고 어린애가 얘기를 하면 어른이 보기에 귀엽죠. 그래, 네 최고 맞아. 잘 커라.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힘과 돈과 권력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어른이 내가 최고야 이라면 그 밑에 정말 슈퍼 갑질을 막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탈식민 국가들,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모토로 해서 뭉치는 거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뭐 미국 민족이라는 게 원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민족이라는 거 원래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민족이라는 걸 만들어가 미국이 최고야 하고 나서면 그 뭐 제3세계라든가 우리 남한 같은 데는 얼마나 겁나요, 솔직히. 근데 이놈의 소설이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세워진 다음에 핵까지 들고서는 일본을 이겨보자. 그런 말도 안 되는. 혹시 우리 청취자들 중에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은 분이 계신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다가 보니까 또 소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내일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신경수 표절 사태에 관한 끝장 토론이 있게 돼요. 문화연대하고 인문학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합쳐서 주관을 하는데 저는 인문학협동조합 소속이거든요. 자, 근데 되게 이상하게도 작가회의가 빠져 있어요. 당연히 작가회의가 들어가야 되는 모임인데 작가회의가 빠져 있어요. 이거 진짜 수상쩍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경수 표절 사태에 관해서 민족문학, 이제는 한국문학 작가회의로 이름이 바뀐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주변에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질문을 좀 해주세요. 이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장비가 이 신경수 표절을 이상한 방식으로 옹호하고 나서는 것도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 나라가 진짜 망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막 받게 만들기에 족한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문학 작가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왜 결성했는지 모를 정도의 기분이에요. 그 조직을 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있을 때는 약한 자들이 조직을 결성해서 강자의 권력과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조직을 결성하는 거고요. 민족문학 작가회의라고 하는 이 모임의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존경심, 그리고 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도 다 70년대부터 자유실천문인협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서 박정희하고 싸우고, 그리고 민족문학 작가회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전두환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뭐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이 노동자들이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하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 편에 늘 서왔기 때문에 작가회의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학의 기본을 흔드는 사건이 생겼는데, 근본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 김진명 씨가 소설 이휘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썼다고 해서 누가 욕 안 해요. 그거 대중소설이니까 그냥 읽고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읽고 버린다고 하더라도 미치는 나쁜 영향은 많지만요. 이건 그냥 사회학적 탐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문학이, 신경숙 문학이 훌륭하다라고 새빠지게 창비랑 문학동네랑 이런 데서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경숙을 사서 읽을 때는 결코 이게 읽고 버리는 시간 때움용이 아니고 작가에게 존경심을 바치고 그 작가의 작품 세계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훌륭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신용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용을 만들어준 게 출판사고 잡지사고 평론가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문학의 권위가 형편없이 실추되고 모욕을 당했는데 작가회의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내일 끝장 토론을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옛날 라디오 21이 약간 그리워지는 게, 자, 라디오 21이었다면 아마 내일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생중계를 할 겁니다, 이거를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비용 많이 드는 일이라서 지금 국민TV가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쓰라립니다. 어쨌거나 이 서교동에 있는 어디더라 하여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장소가 나오거든요. 상상마당 그 위에 서교 문화 무슨 센터인가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일 10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의 정신의 정수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문인들을 존경하겠어요? 사실 보면 성질 더럽죠. 하는 짓 개차반이죠. 한 인간들도 그가 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들 용서하고 살잖아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어떤 그런 개차반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쥐어짜가지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문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정말 순결한 영혼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천사의 말 같은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인간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진짜 고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시도 그렇지만 소설은 특히 인간의 내부에 있는 악마성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서로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문학의 본령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쁘기만 하고 사실 문장이 저는 솔직히 예쁘다는 생각, 미문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루해서 미치겠던데 내친김에 계속 험담합시다. 까짓 거. 요새 제가 신경숙에 대해서 간단한 평론을 하나 써야 돼가지고, 사실 저는 풍금이 있던 자리를 겨우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외딴 방을 앞에 조금 보다가 때려치웠거든요. 너절해라 이러고 때려치웠는데, 어쨌든 예의가 있으니까 다시 봐야 되잖아요. 보는데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걸 이때 읽고 백낙천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상찬을 바치는 평론을 할 때 맞서서 싸웠어야 되는데 게을러 빠졌던 대가를 지금 톡톡히 당한다. 내만 당하는 게 아니고 많은 문학 독자들과 함께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내가 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처럼 게을러 빠졌던 평론가들이 함께 저지른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명원 씨가 김윤식 교수의 일본 가라타니 고진 표절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 거의 한국에서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이명원을 옹호했던 사람이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말지에 제가 이명원을 옹호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목이 이명원에게 사죄한다라는 글이었어요. 글 자체는 잘 쓰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이 원고 마감을 일주일인가 앞두고 갑자기 써달라고 하는 바람에 불이 나게 썼거든요. 진짜 불이 나게 썼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조는 이거였어요. 왜 이명원에게 사죄한다냐. 난 77학번이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김윤식 책이 나의 교과서였어요. 정말 한 번도 직접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분이 나의 스승이었죠. 근데 내가 읽었던 책 속에도 김윤식 교수는 이미 일본 작가, 일본 평론가들이 글을 많이 표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명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 정말 얼굴이 화닥 누구 말 맞다는 똥구멍까지 불타오르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왜 몰랐을까? 내가 알았더라면 이명원이 저런 꼴을 안 당해도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 내가 이런 꼴을 당했을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70년대에는 이명원이 당하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의 김윤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리 문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을렀던 대가를 후배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90년대 중반 후반의 평론가들이 비겁하고 게을렀던 대가를 독자들이 당한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너무 새서 김정은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여하튼 김정은은 일관성 있게 체제의 보위를 위해서 핵 문제를 계속해서 쥐고 있어요. 사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물 건너 가버렸지만 육자회담을 열게 만드는 하나의 고리였죠. 핵과 북한의 체제 보위를 맞바꾸자. 예, 미국은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
북한은 미국이 먼저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육자회담 테이블에서 여의 땅 동시에 하자. 근데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신뢰를 못 해요, 서로를. 그러면 이 신뢰를 매개를 해줘야 되는 게 어느 쪽이냐? 남한이라는 거죠. 육자회담 테이블 자체가 사실은 남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남한이 이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면 외교 무대에서 탈락해요.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은 미국하고 바로 교섭하는 게 편해요. 흔히 왜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미국하고 동하고 남한을 봉쇄하자. 미국하고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으면 북한은 훨씬 편하죠. 근데 여기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우리 민족 남북한의 문제다라고 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서 이 남북 동북아에서 그야말로 남북한이 손잡고 균형자로서 살아남자라고 버티고 얘기해주고 몸 비비고 해야 될 게 사실은 남한이라는 거죠. 북한이 우리보다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북한은 자체로서 어떤 식의 존재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정희도 그래서 핵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런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역사들을 쭉 살펴볼 때 이 김정은이 이 경제와 핵무력 병진 노선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는 굉장히 명백해요. 핵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있고 작은 핵도 큰 핵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만큼 우리 경제 발전할 수 있게 제발 좀 내버려두고 좀 도와줘. 이거거든요. 이 신호를 남한은 안 읽어요. 저는 못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이 정부 내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노태우 때부터 북한 전문가가 남한에 많이 생겼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10년이에요. 10년 사이에 북한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생겨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다 떨려나가고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자기 손에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면서 지금 북한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신호이며 북한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사실은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한 곡 듣기에는 어중간하고 시간이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게시판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게이지님께서 예, 무궁화꽃이 소설적인 재미는 있었고 박정희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안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궁화꽃이 얘기 읽으신 분들 의외로 많죠. 굉장히 많이 팔린 소설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신경숙보단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읽고 나서 김진명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김진명을 훌륭한 문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김진명 소설은 정말 교과서처럼 사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경숙은 소설을 내고 나면 평론가들이 막 달라들어요. 김진명에 대해서는 평론가들이 비웃죠. 무시하고. 신경숙에 대해서는 확 달라들어요. 이거 웃기는 현상 아닌가요? 그래서 김진명은 그냥 흘러간 아버지 이런 소설도 있죠. 이런 소설들도 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비되고 마는 소비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그렇지만 소비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문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리를 차지했던 어떤 문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혹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북한 얘기하다가 왜 자꾸 일로 돌아오지? 죄송합니다. 예, 한소리님하고 윤혜원님, 곰곰님, 달아주신 티켓 갖고 제가 오늘까지 이정일 PD하고 둘이서 커피를 매일같이 한 잔씩 잘 마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티켓 달아주시니까요, 이상하게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11시쯤 되어서 방송국에 오시면 제가 한 잔 대접할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 팟빵이라는 데를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요. 이 팟캐스트라든가 또 국민TV라고 하는 국민TV 라디오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좀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공동체 방송인 것 같아요. 이런 팟빵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발생을 하면서 지상파의 방송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고,
안 들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 버스 타고 다니다가 보면 라디오를 가끔 듣게 돼요. 예, 가끔 듣게 되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게시판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송들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엽서였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시청자 참여가 엽서였고 엽서라고 하는 거는 예쁘게 그리고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서는 보내고 해야 겨우 채택이 되고 이랬는데 이 게시판 글쓰기는 사람들이 좋아요만 많이 눌러줘도 채택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투표적인 방식이냐, 민주적인 방식이냐, 정말 민주 집중적인 방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해요. TV조선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적극적으로 게시판 참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점잖은 말로 TV조선 잘 보고 있다. 오늘은 이런 점이 좀 그렇더라. TV조선 잘 보고 있다. 그 토론자로 나온 분들은 너무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고 나오시지 그랬냐. 이런 거를 좀 열심히 달아주면 사람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게시판 들여다볼게요 해놓고 또 옆으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접도록 하고요. 자, 내일 방송은 아무래도 날이니만큼 문학 이야기를 좀 진짜 완전 옆으로 세서 문학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